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플러스 김동현입니다. 오는 26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한때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렸던 마약이 이제는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청년, 외국인, 그리고 일상 구석구석을 파고든 이 위협, 부산은 과연 마약의 안전지대일까요? 오늘 시사포커스인 플러스에서는 마약 확산, 공동체 해법론을 주제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해법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중독 전문가세요. 부산 가톨릭대학교 홍성민 교수, 그리고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 최창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부산의 마약 사범 중에 70%가 청년층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자료인데 이렇게 청년 측으로 깊숙하게 침투하게 된 원인이 있을까요? 홍 교수님? 예,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 사용자들, 흔히 마약 사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많고 전과가 많은 이런 분들을 주로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 마약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접근성 자체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랬죠. 예, 네. 그래서 내 친구나 내 연인이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권유를 받거나 해서 이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혹은 SNS를 통해서 마약을 경험하고 또 호기심이 생겼을 때 이제 내가 한번 사보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것이 아주 쉽고 빠르게 가능해진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각 세대별 심리 검사를 했을 때 20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울증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연령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이 클 때 아무래도 그 약물에 관한 유혹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청년층이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아직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가정을 가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성원, 그러니까 공동체가 좀 공고히 되어 있는 층이 아니라 네. 아직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혹은 또래 문화가 노는 그 놀이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마약이 유통되는 그 과정 안에서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유통 그리고 또 그 파티룸이라든지 혹은 클럽이라든지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 그런 문화 안에서 이 마약이라는 것이 유입되면서 이 젊은 층들이 급속하게 마약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면에서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온라인에서 만나는 게 훨씬 더 좀 수월한 그런 청년층에게 좀 더 깊게 그리고 쉽게 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좀 느끼세요? 청년층이 좀 많아진 게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중독자들이나 이런 분들 예방 교육 또 이런 분들을 재활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는데 예전에는 40대, 50대, 60대들이 주류였는데 지금은 20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30대, 그리고 아까 저 교수님 말씀대로 10대도 이제는 한 10%에 육박할 정도에서 결국 그 10대들이 20대, 30대 되는 것은 결국은 80%, 90%를 차지할 수 있다. 네네. 그런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죠, 지금. 근데 현장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 저희 때 어렸을 때 마약 퇴치 교육, 예방 교육 이런 것들 생각도 못 했는데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약 퇴치 운동 그리고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계점이랄까요? 개선할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좀 말씀드린 통계대로 지금 10대들이 사실이 미리미리 교육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상자들은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학생들은 10%가 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요즘 이제 그렇다고 저희들 오프라인 강의에만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뭐 메타버스라든지 또 뭐 교육극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가상현실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나 또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모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도 그 좀 심각성을 조금 미리 좀 덜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학생들이 100% 중에서 한 10% 정도밖에는 교육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되다 보니까 교육의 실효성이라는 게 좀 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방 교육하면 얘들아 모여봐 이런 게 그런 거야라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칠판에다 이렇게 적어가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걸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 아이들은 전부 인터넷 보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SNS를 통해서 이제 접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사실 SNS로 뭔가 교육 자료를 만들어도 좀 안 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재미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도 뭐 이런 아주 큰 돈을 들여서 메타버스나 VR 정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예, 예. 몇 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근데 사실은 들어오는 학생들이 크게 별로 사실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나가서 한번 참여해보라고 권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접속하는 친구들이나 그 해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썩 오락에 비해서 재미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 유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 예. 뭔가 전 사회적으로 캠페인 같은 것들을 좀 벌이면서 뭐 예능에도 이런 마약 퇴치 교육 같은 것들을 좀 녹인다거나 네. 이런 고민들도 이제는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아주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하면 지금 이제 단속도 해야 되지만 뭐 교육도 해야 되고 이 두 개의 이 축에서 좀 어떤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서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둘 중에 하나만 하라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예방도 예.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를 좀 잘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는데 산불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진화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단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구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일타를 사실은 넘어서서 조직화된 유통 구조. 그리고 디지털 기반으로 한 밀거래가 지금 아주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 다크앱, 그리고 특성 화물 등의 새로운 경로를 통한 마약 유입 이것들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경찰청 통계를 따르면 한 3년 동안 지금 온라인으로 거래된 마약이 거의 한 2배 정도 증가되었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디지털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을 경찰이나 혹은 수사 쪽에서 좀 급속하게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번에도 이제 뭐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아마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마약은 한 나라에서 제조, 그다음에 유통, 소비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막아지려면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한쪽에서 축이 뚫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세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항 당국이라든지 각각의 다른 기관들이 이 부분에서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좀 더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에 대해서 뭐 일단 여쭤볼 텐데 사실 지금 산불이 났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빨리 진화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방 측면에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또 92년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은 예방 홍보, 교육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게 부산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인데 그 학생들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들 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마약류 종류가 예전에는 이제 필로폰이라든지 몇몇 정도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국가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마약류 종류가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SN이 발달되고 외국 유학을 자주 듣다 보니까 그 외국의 잘못된 그 파티 문화라든지 또 약물 사용 그게 전례가 파고들어다 보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10대 때 청소년 때 대표적인 게 호기심이거든요. 네네네. 호기심이니까 마약을 해도 나는 한 번 하면은 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자만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걔네들 청소년들만의 고유 문화인 뭐 아까 말씀드린 다크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한 중독이 사실 저희들이 사회 문제이긴 합니다. 결국은 이번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기승전 마약이라고 결국은 중독은 결국 끝은 마약이다. 마약이다 보니까 결국은 마약은 손쉽게 요즘은 손쉽게 접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더 많이들 되는데 그만큼 아까 산불이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마약이 아까 500여 종이 넘는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불법적인 마약도 있지만은 합법적인 마약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거는 치료용으로 쓰는데 그게 오남용으로 인해서 보편화돼 가지고 결국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분도 사실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뭐 강남의 ADHD 필로폰 음료라든지 또 요즘 지금 저 시험 끝나고 나면 학생들 살 빼는 약이다 하는 뭐 그런 뭐 또 학습 능률을 올리는 약이란 이게 원래 그 목적이 아닌데 그 목적을 과도하게 오남용해서 하는 게 청소년 건강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중독성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통계를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걱정 아닌 걱정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하는 중독자들의 모습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500가지가 넘으면 단속이나 뭐 예방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도 들어요. 근데 앞서 이제 외국인과 그리고 이제 유학생 얘기를 해주셔서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 마약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벌이는 마약 파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요. 이것 또한 굉장히 문제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수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전체 마약 사건 중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다들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마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미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우리와는 다른 약물에 관한 문화 혹은 마약 사용자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잘못 이해를 하다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나 혹은 그들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돼서 거기에 조금 우려가 되고 요게 왜 또 우려가 되냐면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구조에는 우리 사회에 약간 소외에 대한 그 문화, 소외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에 관련된 그 교육, 예방 교육을 할 때도 외국어로 된 교육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그 마약 사용자들한테 혹시 한국에 와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혹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했을 때 못 들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법률 정보나 예방 교육이 외국인 맞춤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그들에게 또 효과적으로 예방 정책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정서적인 어려움처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정서적인 고립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국 내 그러니까 언어를 같이 쓰는 커뮤니티를 자꾸 모으는데 거기에 마약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또 하나 유통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차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문화로 혹은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같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또 그것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이 문제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단 예를 든다면 그들만의 그 커뮤니티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마약이 침투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문화에 녹아드는 게 조금 쉽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육도 좀 쉽지 않다. 교육 얘기를 해서 외국인
학생들의 마약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은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예. 그렇죠. 저희들 그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는 이제 학생들 상대뿐만 아니라 그 탈북민들 상대로도 사실은 마약 교육을 하거든요. 네네. 또 우리가 북한 사회는 또 우리하고 좀 다른 문화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하긴 하는데 외국인을 이제 들이 마약류를 쓰는 분들이 많거나 중독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제는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을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중으로 나와서 전국적으로 저희들 지부별로도 배포를 할 것인데 그렇지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외국인들이나 노동자들이나 학생들을 오히려 그 잘못된 시각으로 범죄화시켜서 차별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부분도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특히 요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마초 같은 경우는 합법화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한국 국민들이 동남아 여행을 가서 맞아요. 거기서 소위 말해서 대마초가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젤리라든지 뭐 캔디라든지 쿠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먹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 합법화되는 데서는 꼭 대마초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필로폰이나 코카인이나 그것처럼 대마초처럼 이렇게 속여서 파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인이 외국 가서 합법화된 데서 드신다 해도 그거는 범죄 행위거든요. 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도 아마 젤리 같은 걸 들고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고들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친구들이 자기들은 합법이니까 외국에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오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지하는 거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특히 학생들 이런 중에서도 그런 것들은 좀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요즘 부산대학을 필요해서 대학교에서 워낙 외국인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말 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심스럽게 교육을 좀 해볼까 해서 저희들도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뭐 유학생들도 같이 어울리다 보면 서로의 뭐 속사정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나쁜 것이다라고 뭐 얘기라도 좀 해줄 수 있을 텐데 점점 고립화되어 간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부산은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고 굉장히 열려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도 유학생들도 정말 많이 다니고 우리도 여행 많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뭐 단속도 그렇고 예방도 그렇고 좀 더 좀 지역적인 부분에서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 교수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항만과 공항 모두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게 경제적인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마약 유입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의 4분의 1, 그러니까 25% 이상이 부산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산이 마약 유통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국제우편, 특송화물처럼 소량 그리고 분산된 방식으로 또 마약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는 좀 차별화된 방식으로 단속과 또 그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맞춤형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세관이나 경찰, 물류업계 그리고 보건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서 물류를 배달하는 그 종사자들에게도 이 약물에 관한 교육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약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한다면 그것도 모니터링으로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는 이제 유통단계에서 보면 이제 던지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포로만 배달되는 게 아니라 미리 갖다 놓는 시스템이거든요. 미리 갖다 놓고 좌표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거기서 배달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미리 갖다 놓은 곳에 대한 좌표를 알려주고 가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지역 거기 건물을 담당하는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로라든지 혹은 들어왔을 때 빨리 발견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보다 더 안전하게 마약 관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성 화물로 들어오는 경로 그리고 뭐 항만이나
공항으로 들어오는 경로,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침투하는 아주 뭐 점조직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로들을 쭉 짚어주셨는데, 아니 근데 말씀 들으면 이 정도까지 마약이 좀 단속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중독 전문가나 약물 계통에신 분들은 이게 이것도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죄다 보면 통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저희들 그 대검찰청에서 매년 하는 통계는 마약 사범이 3만 명을 넘지는 사실 않은 거로 발표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암수 통계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20배 뭐 40배 더 맞서 뭐 엄청나다고들 얘기들 하는데 그만큼 그 보이지 않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네네. 또 거기에 맞춰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 부산 자체가 항만 그다음에 공항 뭐 이런 게 발달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사실 전국에서 1위였는데 지금은 또 인천도 거의 버금갈 네네. 정도로 된다고 그래서 하지만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항만이나 공항 그다음에 지역 유통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이 마약의 심각성을 만약에 부산시에서 한다면 이 여러 가지 관계관이 분류된 이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얘기들을 하면 이 택배하시는 특성부터 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마약과 무슨 관련이 있어. 그리고 아까 뭐 미화원들이 그 아파트 주변에 하단을 청소하다 보면 비닐봉지 같은 게 그게 마약인데 그게 그냥 그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흔히 많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게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하면 아마 촘촘한 그물망으로 하면 예방도 되고 네네. 단속도 될 수 않겠냐. 그래서 아마 부산이 마약의 도시라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뭔가 검은 봉지에 싸져 있는 물건들 보면 사실 열어보는 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좀 신고해달라 이런 그 뭐 캠페인이나 예방교육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약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마약은 뭐 주사기라든지 네. 뭐 백색 가루 이렇게는 생각하시지만 포장이 예쁘게 돼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청소년들이 그래서 마약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 거부감을 많이 없애주고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에 또 마약이 쉽게 접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긴 아까 우리 교수님 말대로 너무 이뻐요. 그리고 아까 젤리 타입처럼 말하는 것처럼 뭐 이래 그런 타입으로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그 모양이대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아까 주사기라든지 백색 가루의 공폭하는 그런 것처럼 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 그게 우리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 네네. 오히려 더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호기심을 가질 수 가질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정말 조심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전 반대로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침투해 있습니다, 마약이.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 포커스 인 플러스 마약 확산 공동체 해법문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마약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뭐 지역사회의 노력 그리고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런 것들을 쭉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롤모델 같은 것들이 뭐 여러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급격하게 떠오르는 롤모델이 포르투갈의 롤모델입니다. 비범죄화, 재활 중심의 모델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또 대마초는 합법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롤모델을 삼으면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합법화하고 비범죄화하고 사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게 혼용해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합법화는 국가가 어떤 특정 약물을 이제 국가가 허락한 어떤 범위 안에서 허락한 곳에서 정식으로 판매를 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이 합법화이고요. 네네. 비범죄화라는 경우는 이제 형사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잡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회복과 치유 쪽으로 더 이제 포커싱을 두고 이제 나가겠다라는 건데 포르투갈이 그렇게 해서
이게 2001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의 한 20년 좀 넘었죠. 넘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제 포르투갈 모델이 하나의 어떤 모범 사례로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포르투갈이 2000년만 해도 유럽에서는 가장 마약 문제가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에서 뭐 그 단속 얘기들 많이 했지만 이 단속하고 처벌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 재판을 해야 된다든지 또 그 뭐 감옥을 가둬야 된다든지 하면 그만큼의 인프라 또 공간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졌던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사용할 만한 예산을 우리가 이제 충분하지 않으니 차라리 이걸로 예방 사업 혹은 또 치료 사업으로 혹은 또 사회복지적인 접근으로 돌리자라고 했던 게 포르투갈 모델이었는데 이게 잘 맞아 떨어졌고 오히려 지금 20년이 넘은 지금 이제 포르투갈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 마약 문제가 이제 조금 적은 나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게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안 잡는 쪽에 자꾸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체포하지 않는다, 이제 안 잡혀간다, 우리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그 포커스가 아니고 좀 재활적으로, 치료 쪽으로, 또 사회복지 쪽으로 그러한 예산들이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중심을 바꾼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 산불 표현을 했지만 네.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유럽의 그런 나라들은 이미 산불이 나서 타버린 것이고요. 잿더미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선택한 거고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나라니까 굳이 그걸 다 경험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단속은 단속대로 가되 네네. 무게의 중심을 처벌보다는 치료, 재활 쪽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마약을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마음이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어려움을 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접근적인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네. 이 포르투갈 모델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모델 또 혹은 부산의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포르투갈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마약 범죄율이 떨어지고 마약 투여율이 떨어졌다. 이 통계만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포르투갈 자체가 워낙 국가적으로 큰 골칫덩어리인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방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무조건 갔다가 치환해선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산형 뭐 지역 맞춤형 마약 예방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 비범죄화되는 부분은 사실은 예방 및 재활 교육 그리고 사회 복귀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계속 하고 잡아서 수용시설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운영하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예방 교육에 1달러가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을 감속하고 수용시설하는데 그게 5달러 이상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5배 들어가는데 결국 마찬가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 저번에도 한번 심포지움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약물법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약물법원. 네, 결국 이제 쉽게 말해서 사법부나 이런 쪽에서 이 사람을 약물 중독자를 갖다 범죄화해서 수용시설을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판단을 해서 재활과 교육을 해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하는 약물법원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있는데 한국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은 이제 약물 이꼴 범죄 하다 보면 계속 뭐 수용시설에 뭐 교도소에 넣고 하는 부분이 네네.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거기서 더 배우고 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우려할 만한 정도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걸 뭐 비범죄화 가지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분들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부산시에서 지역적 단위가 필요. 전국에서는 사실은 부산과 서울 경기가 또 온도차가 좀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마약 중독자들 중에 출소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서울 경기 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근데 부산은 사실은 좀 작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지만은 부산이 아직 작기 때문에 부산시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관계기관이 협업해서 네네. 하나하나들 해서 뭐 비록 비범죄화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방이나 교육, 중독 재활해서 결국 이게 하나의 그 중독도
질병이다, 질환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서 네네. 치료나 또 여러 가지 행정을 취하면 오히려 낫지 않게. 그러니까 오히려 부산이 오히려 어찌 보면 이런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네네. 절호의 도시다. 아주 굉장히 기회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돼서 좀 우리가 이 중심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부산시가 정말.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함께하는 뭐 시민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 사회도 그렇고 뭐 여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 공동체형 예방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깁니다. 궁금점이 어떻게 보세요? 잠깐 말씀하시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 컨트롤 타워 안에서 각 그 기관이나 혹은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그 안에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거버넌스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물을 대응하는 시스템을 보면 식약처로 마약대체운동본부가 주관이 되고 또 처벌은 이제 법무부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근데 또 치료 재활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또 보건복지부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중독 영역에서 보건복지부는 지금 알코올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박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행사감독위원회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을 함께, 그러니까 이 마약 사용이 중독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지고 이 그럼 중독이라는 질병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형태의 컨트롤 타워가 함께 있으면서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 그리고 각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들을 묶어낼 수 있는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결국 제가 계속 일하다 보니까 결국 그럼 예산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게 네네. 결국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나 이런 쪽에서 이런 문제에서 좀 각 기관들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고 또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같이 좀 나와야 네네.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제가 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제 그 학교 내에서 중독 예방 교육을 하는데 네. 크게 두 가지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문제는 도박하고 약물인데 약물, 예. 이 담당하는 분들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한쪽 예산은 그 보건복지부 쪽에서 오는 거고 네네. 한쪽은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담당 장학사분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은 사실은 약물도 하고 도박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자 중심으로 이제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좀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본부장님. 예,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마약 대책 관계기관 회의라고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제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데 그게 중앙 정부의 이 문제 사실은 들다 보면 아직까지 좀 형식적인 부분이 주로 있는데 그런 관계기관 대책 회의가 각 지자체별로도 항상 상설화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나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이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마약대체운동본부가 요즘 중독재활센터 때문에 좀 예산이 좀 늘긴 늘었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는 국회에다가 예산을 올리려고 국회의원들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 국회의원들 인식조차도 인식도. 범죄자들 위해서 왜 돈을 써야 되느냐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예산권 늘리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식약처를 상대로 하던 식약처에서는 기재부를 가라. 기재부에 가면은 그 중독자들 회복될 수 있느냐 그 결과 가져오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선투자가 돼야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결과 보고 하려고 하면 세월이 뭐 10년, 20년 가도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식이 좀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국회에 가서 예산 늘려달라고 해도 내 몰라라 하는 경우도 현재는 많고 아까 마약 대책 관계기관 회의도 아주 몇몇 부분들만 모여서 한다고 그게 전국적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거를 각 지자체도 좀 같이 상설화돼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일례를 들어주고 실제로 이제 예산을 따오기 위한 그 전체적인 흐름들,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얼마만큼 좀 나뉘어져 있는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부산에서 마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방 저희들은 이제 예전에는 예방 교육만 주로 했었는데 네네. 좀 지금은 마약이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마약 종류도 많고 워낙 사실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결국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뭐 우리 부산 시민을 상대로 해서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일단 좀 더 보편화되고 홍보했듯이 우리가 금연 교육을 하듯이 사실 금연 교육보다 이 마약 교육이 더 필요한데 이게 아직까지 마약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만 네네.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정말 위험한 일들이 많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네네. 마약이 올 수 있다는 것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항상 약물이라는 것이 오남용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중독이라는 것을 항상 교육을 먼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이나 경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그런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광범위하게 그 마약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알려주고 네. 또 주의하라는 거 그게 더 저는 크지 않나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 보시면서 이거 마약의 심각성 그리고 이 처벌만이 위주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중독재활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이제 중독재활센터에 네. 다니시는 분들, 중독이 된 예, 예. 분들 어느 정도나 좀 효과를 보고 있는지도 한번. 예, 저희들도 이제 중독재활센터가 이제 확장 개편되면서 네네. 이제 지키면서 범죄를 저질러서 출소를 하신 분들이 네네. 사회 복귀를 위해서 중독재활센터를 그걸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모시지는 않은데 대부분 이제 해서들 오시거든요. 오면은 중독자 자신에 대한 즉 중독자 자신에 대한 교육도 하고 중독자를 둔 가족들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중독자인 경우에는 이런 교육이 나는 받고 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마약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무작정 끊으려고 한 것들 참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라는 걸 미리 말씀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눈에 보이게 수치상으로 보이게 탁 표가 나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담배를 끊으면 금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약을 안 하는 것은 단약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단약. 끊는 단자. 단약이라 하는데 단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괄몽할 만한 그런 치료 효율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합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도 정말 힘듭니다. 뭐 우리 상담 선생님으로도 우리 교수님이 오시는데 가보면 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개인의 중독 문제가 사회의 문제, 가족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해서 네네. 그런 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말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예, 있습니다. 뭐 상담하고 계시니까 교수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중독 재활 참 어려운가 봐요. 예. 어떤 문제들이 좀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까요? 아까 그 표현하실 때 이제 약을 끊는 사람을 단약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는데 이게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약물이든 간에 이제 그것을 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재활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회복자라고 부릅니다. 삶이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네. 사회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범법자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재활 시설에 오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회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또 그분들의 회복을 돕는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또 함께해주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생각하는 것은 중독에 대한 인식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가 조금 바뀌어야 좀 더 많은 회복의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전화 번호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 1342. 예, 맞습니다. 1342를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범죄한다던가 압박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면서 상담자와 첫 통화를 한다던데 어떻습니까? 예,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턴다든지 보통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이제 전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처벌이나 혹은 뭐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회복을 위해 돕는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은 거의 모든 중독이 다 동일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이제 마약은 아무래도 범법의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 중독의 영역이라는 것으로 같은으로 바라보면서 치료와 재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장에서 상담 많이 하시니까 뭐 여러 가지 소외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 중독자님들 이제 모아서 뭐 단계별로들 교육을 하고 모아놔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의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양리학적으로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도 내가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될 걸 알았으면 진작 와서 얘기를 할 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법자다 보니까 왜 혼자서 외롭게 방에서 뭐 들어박혀 있고 사회 나가면 다 손가락질을 하니까 자기들 여러 가지 되게 불편하게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나는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통해서 이제 여기 저희 센터로 오다 보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교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들에서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단약의 길은 그리고 중독은 질환이다. 그래서 치료하면 된다. 그리고 그런 거로 계속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그 와중에 그 가족들이나 같이 하면서 용기도 얻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면 또 마약의 유혹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그분들이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이양 잘못했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또 정부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다 보면 충분히 그런 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짧게 그분들께 한 말씀씩 살짝 전하고 우리 부산 시민들께 좀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독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결국 고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물이든 알코올이든 간에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가 보통 중독으로 빠져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해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고 자신이 어려운 것을 나누려고 할 때 중독이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더 큰 힘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면 그 안에서 위로도 얻고 또 새로운 방법도 그 안에서 또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대체운동본부라든지 혹은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그리고 또 김해에 가면 리본하우스라고 또 그 거주자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렇게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부장님은 이런 것들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이런 유혹이 있다면 왜냐하면 워낙 지금 마약이 곳곳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 주의사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이 마약세 본부장을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알게 모르게 연락도 많이 오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하나는 요즘 이제 마약이 보편화돼 있고 옛날처럼 뭐 가루약이나 주사약 아니고도 액체 타입으로 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시게 되면 1차, 2차 뭐 가지 않습니까? 보통 12시 넘어서 2차로 가는 그런 뭐 유흥업소에 가는 경우에는 그 일부 업소가 술을 많이 판매할 목적으로 술이 좀 덜 취하게 하는 그런 마약류 계통의 나쁜 물질을 써서 먹이는 경우들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워낙 뭐 이제 전문 용어가 됐습니다. 물뽕 같은 클럽 문화에서 절대 그 남이 주는 그런 음료수라든지 남이 주는 술을 따라줘서 먹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위험하다거든요. 사실은 부산 아직 클럽 문화가 덜 됐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이 마약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가서 마약하자 소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친구나 동료나 가까운 선후배에서 권유해서 되는데 호기심이 있으니까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이상하게 접근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아니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한 번 노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 두 번 다시는 잘 안 하는 게 또 마약 중독자들의 하나의 또 일반적인 그런 습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들 교육을 통해서 이게 마약이나 의심될 만한 여러 상황이 온다 그러면 꼭 권유를 하게 되면 아니요, 나는 안 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네.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게들 해서 아까 고립 부분인데 중독은 혼자 있으면 중독으로 빠지기 되게 쉽거든요. 예. 여러 가지들 커뮤니티가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근데 고립이 안 되기 위해서 주위에서 말이 같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마약인 줄 모르고 예. 혹시라도 이게 뭐 살이 잘 빠진다, 예.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된다 이런 경우도 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 약도 그런 광고들 요즘 많잖아요. 네네. 뭐 자면서도 살이 빠진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공부도 이제 약을 먹고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그 유혹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자꾸 이게 성과 위주를 자꾸 지향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유혹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에서 약물 자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이 현대사에서 많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실 중독 문제가 더 많이 커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약 없는 부산을 위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단은 마약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만큼 주의와 그게 필요로 하고 하여튼 따뜻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여러 가지들 배려해주는 그런 사회 문화가 되면 마약이 뿌리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건전한 사회에는 마약이 뿌리 내리지 사실은 않거든요. 그만큼 기본적인 것이 충실하고 또 그걸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게 아마 우리도 노력하겠으면 MBC 같은 방송도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약의 현실 좀 느끼고 이게 범죄로 막 밀어붙이면 더욱더 문제가 생긴다는 그 말씀도 좀 새겨들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예, 마약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무관심이라는 중독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단속보다는 돌봄 그리고 처벌보다는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시자가 아니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그리고 돌봄을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마약 없는 부산이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 우리 모두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부산 가톨릭대학교 홍성민 교수님, 부산 마약 퇴치운동본부 최창욱 본부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산 마약 사범 10명 중 7명이 청년층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과연 단속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논의를 통해 확인한 건 이 마약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겁니다. 처벌보다는 치료를, 배제보다는 포용을 택할 때 진정한 해법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터전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방치할 것인가? 답은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사 포커스 인 플러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